우리나라 황금 유물 중 최고는 무엇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신라 금관이고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거는 신라의 황금 예술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동쪽 끝에서 네. 확 피었냐. 신라는 금광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나요? 대부분 이게 금이라는 게요. 예. 참 신은 불공평한 게 예. 금광을 이집트에만 주고 이집트에도 없어서 이집트도 누비아에 가서 그나마 거기는 예. 가까우니까. 옆에 예.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자산이죠. 바로 금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금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저는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 시세가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좀 금테크 같은 거 좀 하시나요? 제가 귀가 얇아요. 그래서 뭐 좀 얼마 안 되는 월급 가지고 뭐 투자하면 다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데 유일하게 10배 이상 남긴 게 우리 아이 돌반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돌반지 모아놓은 거 지금 가만히 뒀는데 장롱 속에 그게 그냥 곱하기 거의 10배 이상 뛰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돈 번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죠. 박 소장님은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요 반지를 하나 끼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동생이 뭐 예전에 브랜드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팔려고 만들었다가 너무 비싸서 팔지는 못한 일종의 시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쓰시려고 했는데 또 제 동생이 만들었다 보니까 좀 녹이기 아깝다. 그래서 저한테 강매를 시키셨거든요. 야, 네가 이거 사라. 그래서 샀는데 이제 금값이 계속 그 위로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저의 금테크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아니 진짜 대체 인류가 언제부터 이렇게 금을 좋아했던 걸까요? 보통 우리가 아마 이집트를 떠올리는데 좀 빠른 데가 나왔어요. 불가리아에서 맞아요. 예. 6,000년 전에 황금 인간이 나왔는데 180cm 정도 되는 큰 족장인데 너무 화려하고 온 몸을 황금으로 칠했어요. 손잡이도 보면 이렇게 황금 지팡이인데 옆에는 돌도끼랑 청도 같이 나오는 아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족장들의 황금은 적어도 6,000년 전. 그리고 현재까지는 가장 빠른 데가 이제 이집트나 근동이 아니라 불가리아다. 그 유적이 이제 불가리아에 있는 이제 마르나라고 하는 유적인데 여기에 이제 신석기 시대의 그 무덤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자체는 한 300여 개 정도 되는 이제 무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말씀하신 굉장히 금이 많이 나온 무덤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무덤군에서 금으로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금의 총 무게가 한 6kg 정도 되니까 뭐 상당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이것보다 아마 더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인간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금에 매혹당했을 것이고 이 부분은 그 약간 연구적으로도 확인이 돼요. 2003년에 있었던 연구인데 영유아들을 그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흰색 접시랑 이제 빛나는 금빛 접시랑 같이 놔두면은 거의 대부분 다 금빛 접시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금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금 자체는 가장 빛나는 금속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색깔도 변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인간을 매혹했을 것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빛에 대한 어떠한 그 집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 공통인 게 파라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태양이나 밝은 것에 대한 어떠한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피엔스의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금이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인간이 사용한 금속들 가운데서 금을 가장 먼저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금이 녹는 점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구리보다도 낮아요. 구리가 1085도인데 금이 아마 1060 몇 도 이럴 겁니다. 그래서 금을 이제 아마 구리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제 사용했을 것으로 보통 이제 생각이 되죠. 특히 또 하나 저는 재미있는 게 길게 뽑을 수가 있어요. 무한정. 아주 얇게. 그래서 적은 양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요. 1g으로 이 실을 뽑으면요. 3kg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만큼의 금만 있으면요. 서울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정도의 나오고 전성도 무한정 퍼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녹이 안 슬어요. 녹이 안 새니까 몇천 년 지나도 금은 무게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아름답고 영원하고 어디 모든 걸 바를 수 있다는 아름다움과 인간들의 욕망, 영원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금속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사실 이 금이라고 하는 금속이 물론 이제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지만 예. 우주에서 온 금속이거든요. 아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천문학적 이론이 있지만 진짜로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초신성 폭발이나 혹은 중성자별끼리 충돌을 해서 생겨났다고 보통 설명들을 해요. 그만큼 이게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생성되기 어려운 원소다. 실제로 지구가 생성될 때 만들어졌던 금들은 전부 다 그 지구 내핵 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내핵에 있는 금을 꺼낼 수만 있다면 지구 표면 전체를 약 한 30cm 두께로 다 도금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꺼낼 수가 없죠, 그거는. 예. 그래서 지구 표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지구가 이미 생성되고 나서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소천체들이 지구에 이제 떨어지면서 지구에 이제 확보된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이 금이라는 거는 정말 오랜 기간 인류가 사용을 해 왔는데 직접 화폐로 쓰이기도 하면서 네. 더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까지 국악적으로 물체가 확인되는 최초의 금화는 리디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오늘날 그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쪽 서쪽 해안가에 있었던 그 국가인데 이 국가에서 나와요. 오늘날 그 에페수스에 가시면은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 인근에 아마도 과거에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이게 봉헌을 했었던 그런 공간이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곳에서 이제 금화들이 좀 출토가 되는데 가장 올라가는 것이 대략 한 기원전 600년경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 금화들은 뭔가 이제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는 도량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아마 그냥 기념주화식으로 만들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완벽하게 균일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금화를 처음 만들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국가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제 다리우스가 근동을 통일하고 나서 대략 한 기원전 500년대에 한 550년경 요때에 최초의 통일된 그 금화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나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이제 확인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 금으로 만들어진 통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은 금화라는 게 속임수와의 어떠한 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흉노하고 한나라 있거든요. 흉노가 한 기원전 4세기 때부터 엄청나게 강성하는데 유목민족들이 황금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요 가볍거든요. 유목민들은 자기 등에 싣지 못하면 다 버려야 돼요. 유일한 건 황금을 몸에 바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좋아하는데 중국 근처에 있으니까 중국에 있는 황금 장인한테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만들어 와라. 근데 그 겉에는 멧돼지랑 호랑이가 막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뒤에는 한문으로 이거 그람수 1촌 5량이고 몇 번째 거다. 다시 말하면 이거 중량이랑 함량 안 맞으면은 장인 너 혼내겠다. 그 금 사실 이게 요만한 게 하나가 약간만 불 수 있는 넣어도 그러면서 확 달라지니까 서로 어떻게 믿었을까를 한다면 역시 황금이 이 교류수단 된다는 거는 인간의 가장 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금화와 같은 또 경제적 가치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 고고학자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놀라운 황금 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황금 마스크는 일단 그 황금 마스크 자체만으로 금의 무게가 한 11kg 돼요.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는 게 그거 말고 이제 시신 미이라를 안치시킨 이제 내관이 있는데 거기는 110kg가 사용이 돼요. 순금이. 그 이외에도 이 투탕카멘 무덤에서는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목걸이 막 이만한 거 이런 거 몇십 개가 이렇게 출토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이외에도 이집트에서는 이제 황금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사용했었던 황금의 양이 엄청나요.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고대 이집트 역사 기간 동안에 사용되었었던 금의 총량이 한 7.1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 시대 이전에 모든 인류가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 동안 사용하던 금의 총량의 고대 이집트 문명이 한 90%를 사용한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이 존재했었던 당대에도 이집트는 그 주변국들의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라이벌격인 국가들이 종종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뭐 미탄니라든가 바빌로니아라든가 이런 곳의 왕들이 이집트 파라오한테 편지를 써요. 금 좀 주세요. 뭐 이게 예컨대 미탄니의 왕 중에서 이제 투슈라타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이 자기 아버지가 받은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노테프 3세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 아버지한테는 형네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더 큰 황금 줬는데 왜 형은 이거밖에 안 주세요라고 이제 편지를 진짜 그런 편지들이 근데 미타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집트 내에서의 기록들을 보면 세티 1세 시대 때 기록인데 이게
이집트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냐면 신들이 우리에게 황금의 나라를 주셨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집트 쪽의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집트는 금에 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었던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료가 토리노 파피루스 지도라는 게 있어요. 만들어진 시점은 대략 기원전 1160년경이거든요. 이 지도는 뭐냐? 금광까지 가는 루트를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왕실에서 그 원정대를 보내거든요. 채굴단을 보내는 거예요. 네. 금광들은 대부분 다 사막 쪽에 있다 보니까 가는 길을 정확하게 루트를 알아야지만 효과적으로 금을 캐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집트에는 금광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금광이 있죠. 금광 누적도 확인이 되고 있고 대체로 이게 이집트 사막 쪽에 보통 있고요. 가장 큰 금광들은 이집트 땅 밖에 있어요. 이집트 남쪽에 누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누비아에 있는 금광들이 이집트 금의 주요한 산지였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에서는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상대적인 가치죠. 금보다 은이 더 귀했어요. 은이 진짜요? 더 귀한 금속으로 여겨졌어요. 은은 더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금으로 목걸이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은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세공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들도 나오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들의 몸에 이 살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신들 몸의 뼈는 다 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곽 소장님이 최고로 뽑는 이집트의 황금 유물은 뭡니까?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시면은 그 중왕국 시대의 그 유물인데 사트 하토르 이우네트라고 하는 공주의 무덤에서 출토된 목걸이 펜던트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금세공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금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다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다 아주 작게 보석들이 있어요. 뭐 라피슬라줄리나 터키석, 홍옥수 이런 보석들을 세공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여러 상징들을 표현한 굉장한 작품입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좀 초라하긴 하네요. 생각보다. 여기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규모나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디테일의 차원이고 황금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은 거대함이 아니라 맞아요. 정교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정확히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황금의 매력적인 이유는 찬란해서가 아니라 그 남들 보이지 않는 그 두께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도 통일신라 시대 때 경주의 월지, 옛날 안압주 저기서 발견되는 게요. 요만한 1cm, 2cm 정도 되는 차이인데 거기 안에 새가 이렇게 묘사됐는데 새 하나의 선이 0.05mm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과 나만 알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술의 향연이다. 선생님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제 황금이 또 근래에도 많이 사용이 돼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전자제품에 사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한 어떤 그 부분에 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구리 갖고는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전도율은 구리가 더 높은데 금은 아주 조그만하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에 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어떤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어반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요. 도시 광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쓰고 되게 폐기하잖아요. 그 폐기된 이 전자제품들에서 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해가지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일본 내에 지금 폐기되어 있는 전자제품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의 총량이 지금 남아공에서 금을 채취하고 있는 양과 거의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이 전자제품 만들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금 한 돈, 두 돈에서 금값으로만 떠올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초원 지역에 있는 그 황금 예술들은요 단가가 황금 자체의 그 재료값보다 세공비가 몇십 배 비싸요. 카자흐스탄에 황금 유물 엄청 많거든요. 유목민들이 세공한 것들 한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현대 가치로 하면 얼마 듭니까? 하니까는 정답은 매길 수 없다입니다. 왜냐면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한 요만한 동물 장식들이 수천 개 몸에 붙어 있어요. 이 외투에. 하나하나가 다 소재라서 다 달라요. 생긴 게. 이거 하려면은 자기 같은 고소득 보석 가공사가 수십 명 달려들어서 몇 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몇십억 나올 것이다. 하지만 현대 누가 요만한 한옥 하나 가지고 몇십억 지불을 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가치 평가할 수가 없다 하면서 금값에서 가장 싼 부분은 재료값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극적이고 했던 발견이 아프가니스탄의 틸리아 테페에서 발견된 월지라는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신라 거와 똑같이 생긴 금관이 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체도 아름답지만 이게 7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그 소련 침략하죠. 그다음 탈레반, 9.11 그 수많은 그런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이게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극적으로 지금 보존되었는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78년도에
소련 학자가 발굴을 해요. 그리고는 그거를 아프가니스탄에 주고 그 다음에 아프간 사태가 일어나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탈레반이 들어와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는데 그 황금만은 카불 중앙은행 금고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거 그 전쟁 와중에 없어졌다고 배웠거든요. 확인해 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행히도 최초 발굴을 한 사람이 예. 살아 있었어요. 80 다 됐는데 찾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땅 파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에 여전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간신히 불러가지고 뚜껑 열자마자 맞다고 확인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의 모든 기록들을 아프가니스탄에 주고 다행이다 하면서 한번 그 유물 상자에다 키스를 하고 이제는 너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갔는데 얼마 전에 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죠? 이분? 아직까지는 문제 없고 다행히도 그런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 황금 금관 자체를 대통령 궁 안에 두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얼마 전에 왜 망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되게 불안해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아름다운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틸랴 테페를 제일 뭐라 그럴까 아낍니다. 아니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네. 있는 금관하고 신라에서 네. 나온 금관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사실 비슷한 금관이요. 전 유라시아, 서쪽으로는 핀란드부터 시작해서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얼마 전 20세기 초에 만주족 샤만도 똑같은 거를 써요. 거의 비슷해요. 전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초원 지역의 황금 만드는 기술과 그들의 종교가 같이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기독교를 믿으면요. 집안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림과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요. 이 왕관의 의미는요. 신의 뜻을 받는 와이파이 같은 거거든요. 신의 권력을 가진 왕은 황금의 관을 씀으로써 신의 뜻은 나만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흉노로 대표되는 유목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동쪽 끝이 신라, 서쪽은 우크라이나, 현재 크림반도 근처이죠. 예. 그 근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나오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네. 한정지어서 우리나라 황금 유물 중 최고는 무엇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신라 금관이고요. 사실 이거 신라 것만 이야기해도 끝도 없는데 문제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거는 신라의 황금 예술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동쪽 끝에서 네. 확 피었냐. 사실 신라보다 더 큰 고구려는 황금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신라는 금광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나요? 대부분 이게 금이라는 게요. 예. 참 신은 불공평한 게 금광을 이집트에만 주고 이집트에도 없어서 이집트도 누비아에 가서 그나마 거기는 예, 가까우니까. 옆에 예. 있잖아요. 금광이 사실 이게 되게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요. 지표에 나와 있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다지라는 게 금맥이 서사에 있는 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신라 근처는 없고 설사 어딘가에 금맥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다 찾아내서 채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사금인데요. 사금은 이제 그 강이 흐르면은 예. 강 상류 어딘가에 금맥이 있겠죠. 그러면 금맥에서 흘려내리면서 황금 금가루가 조금씩 떼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은 밀도가 무거운 금속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게 그 강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 상류에 금맥이 있다면은 강 바닥에 있는 흙을 퍼서 계속 패닝 접시 돌려가지고요 흘려내보냅니다. 가장 무거운 돌조각이 밑에 있겠죠. 맨 마지막 그게 금입니다. 금으로 또 유명한 데가 러시아 알타이 산맥이 유명한데 제가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 금시세를 알 수 있어요. 금값이 올라가면은 하시는 분들이 많고 금값이 떨어지면은 아무도 안 하시고. 예, 그래서 아마 신라도 그런 식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원돼서 형산강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무조건 신라 금관인데 이게 추억이 되게 많아요. 학부 때부터 신라 금관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전공이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저희 학교 박물관에서 예. 저한테 한국 사람이고 고고학 전공자라는 이유만으로 신라 금관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해줄래? 오. 라고 해서 그때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 영국 분들한테 신라 금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이 예. 얘기는 굉장히 좀 국뽕이 차오르는 게.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많아요. 사실 신라 금관은 제가 신라 금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금 자체보다도 금관 자체 또 그 신라라고 하는 이 정치체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게 고구려 백제랑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분명히 시베리아 쪽이랑 연결이 어떤 식으로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금관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형식. 시베리아 쪽에 있는 샤먼 문화와 굉장히 관계 깊은 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라 금관을 보고 있으면은 그 한반도를 더 넘어서서 훨씬 더
지평이 큰 어떤 이 공간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즐거운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참 곽 선생님과 제가 정말 이 감정이입되는 게 똑같은 이야기죠. 그 황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좀 다르게 접근했었는데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한 사람은 최초가 최영당군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중국 기록 보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황금을 귀히 여기지 않고 대신에 뭘 쓴다? 옥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황금이 되게 늦게 들어옵니다. 신라 이전에는 거의 황금을 안 썼어요. 같은 돈이 있고 귀금속을 하고 싶으면은 옥으로 하지 굳이 황금으로 안 했어요. 근데 신라 금관이 아까 말한 유라시아 전역에 다 나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전통적인 우리의 옥이 거기 걸려 있어요. 보곡을 같이 쓰고 예. 이렇게 저는 보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한국 전통적인 것을 아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신라만의 금관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전까지 황금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그걸 멀리했던 것이었고 신라 때의 전통적인 옥이 유라시아적 보편성이 결합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옥과 황금이 결합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황금 문화의 핵심이고 신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황금도 네.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많은 금광에서 우리나라의 금이 일제로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그 예. 황금을 포함한 모든 광물 자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한국이 특별히 황금이 많다는 건 아니고요. 구한 말에 했었던 금광은요. 고대의 금광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고대에는 그렇게까지 파지를 못했었습니다. 남아공 지역에서 지금 금광은 땅속으로 몇 킬로씩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가장 깊게 판 그 금광이 한 4km 정도, 4km 정도 들어가는 데만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금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제 깊숙한 곳에서 막 팔 수 없게 지금 되어 있고 그 4km 정도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온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아마 인간은 더 깊게 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대 인류 문명이 사용하고 있는 금의 양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1848년에 그 골드러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20만 톤 되는 총 금 중에서 골드러시 이후에 채광한 금이 90%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전에 인류가 사용했었던 금의 총량은 지금 현대 인류 문명이 사용하고 있는 금의 총량과 비교했을 때 사실 보잘것 없다. 그만큼 지금도 그 현대 인류 문명은 금을 갈망하고 있다. 금의 역설이요. 갑자기 많이 캐버리면 금값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골드러시가 있는 곳은 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곳이면 안 됩니다. 국가가 관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부에서 나왔었던 골드러시 현상이라는 거는 인간들의 개개인의 욕망이 투영되고 또 반대로 그 황금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도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개인의 욕망이 역사를 만든 것이죠. 근데 이제 진정한 골드러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굴러시예요. 도굴러시? 유라시아 시베리아 일대에 그 초원 민족들이 황금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으니까 뭐든지 몸에 바르고 죽으면 다 끌어안고 무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고분 쿠르간이 있죠. 저거 파면 황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제정 러시아 때 뾰트르 대제 아주 유명한 그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가가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시베리아 총독이 황금을 갖다 주워 만들어 바쳐요. 너무 이뻐가지고 가가린 총독한테 너 이거 금광 하나 찾았냐니까는 더 싼 게 있다. 거기 고분을 도구라면은 황금이 나온다. 다 녹여서 금화 만들었다. 거기서 뾰트르 대제가 화를 엄청 내면서 이 황금 유물은 무게값이 아니라 세금값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 시베리아 칙령 내려요. 절대로 옛날 고분에서 황금을 도굴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굴이 더 많아져요. 생각해봐요. 칙령이 고분에서 황금 캐지 말 것. 아, 캐면 황금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카자흐스탄이나 시베리아 초원에 고분 엄청 많은데 열이면 99개는 다 이미 도굴됐습니다. 도굴이 안 됐으면 진짜 시체말로 마치 투탕카멘처럼 대박이 나는 것이죠. 사실 선생님이 이제 그 금 발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금 도굴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집트는 투탕카멘 유물 발굴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유물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게 됐어요. 투탕카멘 유물 1922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원래는 영국 사람들이 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 발굴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건데 발굴하니까 너무 좋은 유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거는 못 갖고 나가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 문화재 관련된 정부 기관에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서로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저 영국 사람들 잘 되는 꼴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못 갖고 나가게끔 법령을 계속 바꿔 나가서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단 한 점도 외국으로 못 나갔어요. 그때부터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후로 이집트에서 발굴된 이런 유물들은 그 이후에 1939년에도 푸세네스 1세 무덤이 타니스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황금 유물이 나왔거든요. 전부 다 못 갖고 나가요. 대부분의 중요한 황금 유물들은 다 이집트에서 이제 소장되고 있고 그 외국에서 보실 수 있는 이집트 유물관도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들, 황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물들은 대부분 다 1922년 이전에 이제 반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황금 유물이 이집트 문화재를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지켜줬다. 예. 정말 이 치솟는 금값이 요즘 정말 뉴스거리입니다. 근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금의 가치는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보십니까? 황금은 영원하겠죠. 예. 다만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뿐이죠. 황금을 사랑하는 인간들의 욕망이 황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현재 기술로 본다면은 황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반짝거리는 금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황금이 황금인 이유는 인간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 한 황금 남아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했었던 금의 양이 한 20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지구에는 우리가 캐내지 못한 황금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각에만 들어있는 금의 양이 한 350억 톤 정도로 추정이 돼요. 바닷속엔 더 많아요. 870억 톤 정도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이게 문제는 다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금을 캐내는 양 자체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금의 존재 자체는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금은 영원히 지구상에 존재할 것이고 금 자체를 캐내기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금의 가치도 여전히 존속될 것이다. 다만 인류가 사라지겠죠, 그 전에.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그 세계의 그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는 언제나 금을 욕망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믿을 건 금밖에 없다. 모두 금 투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 사람이 죽으면은 기가 빠진다고 온 구멍에다 옥을 넣어서 이제 묻어먹거든요. 좀 이따가 더 이제 발전돼서 온 몸 전체를 옥으로 된 판으로 만들고 그걸 금실로 꼬매요. 금과 옥은 안 변하니까 그걸 덮으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발굴하니까 사람은 간도 없고 금하고 옥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인간의 욕망과 금이지 인간 자체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황금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황금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자세히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